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출마 당시 5년 이상 거주해야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있다. 이게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단 5년만 거주하면 자격이 있다. 이걸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선관위 유권 해석,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며 캐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무자 판단이 전부였습니다. 실무자 판단만이라면 여기에 실리는 권위는 제한적이겠지요.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국내의 대표적 헌법학자로 통하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주요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다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한쪽 편에 기울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만큼 공정성에 심각한 흠집이 가해졌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디도스로 둔갑했던 투표소 찾기 방해 책동,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 개표 의혹까지,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선관위를 상대로 한 사전투표 감시 활동, 이것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여당선거관리위원회가 된 선관위, 그간의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몹쓸 짓을 한 것이 맞다면 제대로 응징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못하도록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할 것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주권개혁회의라는 이름의 모임을 출범했는데 대선 출마를 한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사실상 대선 출마하신 거고요. 이번엔 중도에서 변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 중도 변혁은 또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1년에 한 번씩 동지가 바뀐다라면서 비꼬기도 했었는데 보니까 모든 동지가 다 모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고 국민의당에서도 오고 국민의당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손학규 전 대표의 거취를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보기엔 아직도 매력적인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젊은 층들은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저분이 왜 나오셨나 싶겠지만 어제 그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들 면면을 보면 80년대부터 다 정치하시고 80년대 이미 성인이 되고 80년대 40대이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보시기엔 또 우리 손학규 대표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참석하신 거고 지금으로서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경선을 치를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당은 탈당했지만 우리 세력으로 보고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당 경우에는 지금 안철수 단독 경선으로는 아무런 흥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기문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그거 이제 물 건너갔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손학규 대표가 들어와서 이제 그 두 분이서 멋진 경선을 치러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손학규하고 경쟁한들 흥행이 일어날까요? 남의 당 일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손학규나 안철수나 정치공학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집권할 길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어제 손학규 대표도 새누리당의 잔존 세력과 민주당의 패권 세력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두 당 다 본인이 몸을 담았던 당인데 그 두 개를 다 못하겠으니까 나와서 하시는 거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학이나 혹은 세결집 혹은 연대 이런 구식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한번 활로를 터보겠다 이런 심산 말고는 돌파구가 안 보이는데 근데 그게 허용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이.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는 충남이라는 곳에 현실에 발을 딛고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나침반을 가리키고 그것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모으는 거고 문재인 전 대표는 민주당 내에 있는 지지 세력들을 다 모아서 여태까지 했던 활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받겠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어디에도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 보여줄 비전도 없으니까 나 아는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애잔합니다, 사실. 참. 결국에는 이제 공학이나 혹은 구식의 방법으로는 길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어떻게 연대하고 그림을 잘 짜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어제 다 모인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도 그렇고. 네, 내가 대권은 못해도 이 대선 과정에서 한 역할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겠죠. 네, 이 정도로 하죠. 더 할 얘기는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이분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당제에 의한 연합정부를 구성하자 이것이 미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매년 동지가 바뀐다고 했는데 혹시 비전도 매년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내가 세력을 볼 수 있는 정치공학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시는 거 이거 학자 출신 정치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본인의 네임밸류에 걸맞은 그런 미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만덕산의 전기를 받고 내려오신 줄 알았는데 많이 좀 부족한 채 내려오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지난 주말에 김기춘, 조윤선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됐고 그래서 수갑찬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낸 김기춘의 모습을 본 감회는 참 이만저만 만감이 교차한 게 아니었는데요.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럴 때 유식하게 사필기적이다 이런 사자성어 쓰는 거가 아니겠나 싶고요. 예. 닥칠 일이 닥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잡으려고 뭘 잡아야 되나라고 찾다가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가 터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우리 도종환 의원께서 집요하게 리스트 추적을 하고 계속 사실관계를 파헤쳐서 부역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결국은 이제 못 견디고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께 정말 그 찬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되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엔 좀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차관을 또 최근에 임명을 했는데 장관이 되면서 근데 그 차관도 송수근 대행도 지금 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도 내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리스트를 총괄했던 사람이다라는 진술들이 문체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조윤선 장관이 그만두면 권한대행을 한다. 이 문제는 좀 지금으로서는 제가 완전히 혐의점이 발견된 게 아니라서 말씀을 길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문체부 내에서 이분이 리스트를 총괄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조윤선 장관이 왜 송수근 차관을 임명했겠나 이것도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가 왜 조윤선을 장관으로 임명했겠나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추수할 때가 왔으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문제가 돼서 송수근 전 기조실장이 차관으로 올라왔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조윤선이 뭔가 송수근 차관에게 시키고 싶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가져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검은 빨리 지금 이 문체부에서 과연 뭐라고 진술을 했었는지 문체부 직원들이 송수근 차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태에서 송수근 차관마저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주도한 혐의가 발견돼서 이 기소되거나 구속되면 문체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 점에 대해서는 특검이 좀 빠른 수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의혹을 밝혀서 이 송수근 차관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건지 아니면 정말 혐의가 있는 건지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이 사람도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실행에 깊숙이 개입한 실무 총책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요. 이 장관을 도와서 문화부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기조실장이 모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근데 오늘 이 송 차관을 비롯한 문체부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 서울청사에 와서 사죄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또 다시 모여서 차관 때문에 또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 말. 예. 맞습니다. 아니,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그 조윤선의 현재 그 심경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 본인은 김기춘을 팔았기 때문에 이 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아직도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아직도 나갈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이 무한 긍정의 인물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본인이 다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쭉 거짓말 해온 거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고비고비마다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김기춘이가 아무리 협박을 해서 시켰다 하더라도 아니 자기 손에는 그 피 묻힌 게 없습니까? 그 혈흔이 다 남아있는데. 더 많은 내용을 진술하면 살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많은 내용을 진술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럼 청와대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블랙리스트 자기는 지시, 작성 전혀 관여한 바 없다라고 박근혜가 이미 이야기했고 근데 김기춘이 보고했다. 이렇게 특검이 진술을 받아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니까 또 중앙일보를 상대로 고소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이거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고요. 이 밑에서부터 진술을 뒤집어서 올라가는 건 절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결국은 기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 자기 살려고 위해를 불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형은 다 감경 받는 건데. 김 PD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사는 거랑 5년 사는 거는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냐 3년이냐도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죄를 1년이라도 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라라도 갖다 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온 일이 나라를 파는 일 아니었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예. 의리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뭐 화살은 결국 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이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72년생입니다. 아,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91학번이신가요? 예. 강경대 열사하고 같은 학번이시네요. 그렇죠. 동기죠. 예. 그 김기춘과 강경대는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사에서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김기춘은 어디서나 걸리는 지점이 있는 아주 뭐 최악의 인물이죠. 최악의 인물. 예. 김기춘 구속에 대한 감회 한마디만 더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들어가시면 그냥 거기서 쭉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저질러온 악행에 만분의 1이라도 갚는 길이 될 것이고 김기춘의 명령으로 명을 달리했던 그 수많은 원혼들을 달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70년대부터 온갖 악행 배후에 있었던 김기춘. 공권력이란 이름의 악마. 예, 김기춘.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노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김기춘이 치매 걸렸답니까? 그러면 조윤선이만 입을 닫으면 될 텐데, 응? 근데 걔는 힘이 약해서 툭하면 우니 말이야, 응? 몰래 조윤선이한테 전갈 띄우세요. 김기춘한테 다 뒤집어 씌우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특검은 다 각하가 지시한 것이란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아이 씨발, 난 몰라. 응? 블랙? 그게 무슨 말이야? 차단하는 거? 카카, 그건 블락이지요, 블락. 그러니까 나는 블랙리스트의 블랙도 몰라. 카카, 그나저나 설날 선물입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커피입니다. 이거 다 드십시오. 블랙이지? 난 블랙만 마셔. 블랙 아시는구만요. 모른다고 뻥을 치지 마. 블랙리스트는 몰라. 블랙 커피만 알아. 카카, 이제 수사의 칼끝이 카카톡 밑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부정하시겠습니까? 무슨 논리, 무슨 근거로 말입니까? 내가 블랙리스트 지시했다고 하는 놈들 다 데리고 와봐. 10명? 20명? 나는 내가 블랙리스트 지시했다고 본 적이 없다는 놈들 1000명도 데리고 올 수 있어. 일당 줘서요? 아! 카카, 블랙리스트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어떤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았던 정적들의 이름을 모은 리스트, 이걸 처음으로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했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그 왕? 알지? 1번 유희왕, 2번 마리 앙뚜아네트, 3번
진시 황. 4번. 찰스 2세. 5번. 메이지 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 뉴스의 맥. 오늘도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만나겠습니다. 민경중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야말로 사면 초가네요. 두 동생이 다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있고 본인은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면은 이게 친인척 관리가 안 되는 사람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우 외환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주말에는 그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예. 자택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예. 1일 1 구설수라는 것이 이제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또 다른 얘기는 안 나오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밖에서 소식이 좀 전해지는데 예. 이 로이터와 ABC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에 대해서 뉴욕 연방검찰이 신속한 체포 그리고 신병 인도를 한국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런 사실들을 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의 비중에 봐서는 아직 그 본격적으로 언론들이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팩트 위주로 다루고 있고요. 예. 다만 뭐 인도타임스라든가 알자지라 같은 일부 외신들도 단신으로 이렇게 다뤄서 어쨌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또 예.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다 보니까 예. 앞으로 이 친인척 연루 비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외신들이 상당히 팩트 위주의 이런 보도에서 해설까지 곁들이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반기문. 그 미국에서 시크릿 오브 코리아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안치용 씨 분이 YTN 기자 출신인데 네. 반주현 씨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이자 동생 반기상 씨의 아들의 법원 출두를 직접 취재를 해서 또 화제를 모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안총 씨가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 사이트를 가보면 지난 20일 현지 시간입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두하는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 38살 반주현 씨 모습이 안치용 씨에 의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예. 이날 오후 4시에 뉴욕 남부연방법원 619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 조정 회의에 반주현 씨가 출석을 한 건데요. 예. 검은색 점퍼 차림의 버버리 목도리를 한 반 씨는 자신의 변호사인 줄리아 가토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고 공판은 4시 5분에 시작이 돼서 20분 만인 4시 25분에 끝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관심은 연방검찰의 이 노블 검사가 에드가르드 라마스 연방판사에게 도주 중인 반기상 씨의 신병 확보 계획에 대해서 이 판사가 묻자 아직 한국에서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이날 그 법원에는 반주현 씨 부자로부터
로로부터 이 50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받아서 탕진한 해리스 말콤도 교도관 2명에 이끌려서 수의의 수갑 팔찌를 찬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고 안치홍 씨는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주현 씨는 보석금을 내고 재판에 임하고 있고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고 해리스 말콤은 현재 보석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노블 검사는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이 반주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모두 8개의 전자기기를 압수했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또 반기상 씨와 반주현 씨, 존 우, 해리스 말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다수를 증거로 확보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결국 판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특별히 관심을 보인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였습니까? 노블 검사가 반 총장 일가 친척의 그 뇌물공여 시도 사건에 따른 기소 내용을 10여 분간 설명을 했는데 라마스 판사는 노블 검사의 설명 도중에 랜드마크 72 빌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핵심인 이 랜드마크 72의 매각 과정과 그 로비 과정에 결국은 이번 재판에 가장 핵심이 있다고 이 판사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 씨의 변호인인 줄리아 가토 변호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했고, 라마스 판사가 공판 준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이렇게 변호사에게 물으니까 최소 45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석 달 뒤인 4월 19일로 다음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4월 19일이요? 어이구, 왜 이렇게 깁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판 절차가 미국에서는 증거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때 판결이 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 공판이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그 공판 일정 조정 회의에는 그 다니엘 로블 연방검사와 마이클 챙 등 FBI 수사관 2명이 참석했고 4명의 피고인 중에서 반주현 씨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리스 말콤 등 2명이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심리에서 반주현의 공범인 존 우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치홍 씨에 따르면 재판 뒤에 반 씨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그 안치홍 씨가 사진을 찍자 가토 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를 피해 서둘러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이 사건을 몰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체 대답하지 않고 가토 변호사 사무실 빌딩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관여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관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뭐 어느 것이든 논란이 될 거니까 입을 닫은 것 같은데 4월 19일이면은 글쎄요 2월 말 안으로 헌법재판 기각이 아닌 인용이 된다면 즉 대통령 하야가 확정이 된다면은 그 4월 말에 대선인데 4월 19일에 두 번째 재판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두 번째 재판은 상당히 주목받겠네요. 반기문 씨가 출마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 말이죠. 자, 반기문 씨 지금 뭐 계속 조카 반주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퇴임 직전 반주현의 구명 활동을 벌였다. 이런 정황이 또 파악이 됐다고 하지요? 그 안치홍 씨 블로그에 따르면요. 반주현 씨는 올해 1월부터 NIU에서 이 부동산 관련 전문대학원 강사로 이렇게 일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귀국 전, 그러니까 퇴임을 마지막 앞둔 주에 NIU 전문대학원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안치홍 씨에 따르면 결국은 퇴임 전까지도 조카 반 씨의 구직에 열을 올렸다. 이런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반기상 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친인척들의 비리가 미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것을 반기문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기문 전 총장은 동생이나 조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반주현 씨가 일하기로 돼 있는 NIU 전문대학원에 퇴임 직전에 가서 연설을 했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조카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안치홍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또 해명할 거리가 생겼네요. 자,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또 반기문 씨는 차기 한국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디플로매트는 지난 18일 현지 시간입니다. 왜 반기문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없는가 이런 제목의 인터넷판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디플로매트는 세계적인 외교 권위 전문지거든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 퇴임 직후에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위기 관리 능력, 리더십, 경제 전문성, 개혁 마인드 부재로 한국 대통령의 부적합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 물론 이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10년 동안 반기문 전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직무 연관성이라든가 그동안의 적합도 등을 많이 지켜본 이런 디플로매트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게 주목이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반 전 총장은 외교관의 커리어를 가져서 힘 있는 사람, 즉 권력자를 섬기는데 능하다 이렇게 디플로매트는 지적하면서 군부 독재자였던 박정희부터 인권 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 정권에서 살아남은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부터 2번이나 사무총장직을 지명받은 것, 즉 무존재감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 무존재감 전략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사람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도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디플로매트는 지적하면서,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은 국가 간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야 하고 광대국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는데 취임 첫날부터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군요. 네. 우리 그 촛불 시위나 보수 집회 시위가 미국으로 옮겨간 듯한 느낌입니다. 이 취임식에 여러 그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과 더불어서 그 사진으로 비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CIA 중앙정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을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사람 많이 왔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정보국이 우리로 얘기하면 국정원 아닙니까? 예. 미국판 국정원에 가서 왜 언론을 비판하고 했는지, 왜 경고성 메시지를 했는지 참 아이러니하고요. 어쨌든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과학적인 방법,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 실제로 봤다. 언론을 완전히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 벌어진 반 트럼프 여성 행진 참가자의 불과 3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운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사진을 또 비교하면서 지금 뉴욕타임스라든가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에 누명을 씌웠다면서 아주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여전히 언론을 공격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언론과의 전쟁, 그리고 언론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대전쟁 선포가 어떻게 귀결되어질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경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추운 겨울 힘들어도 작은 촛불이 되어주는 당신이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바른 마음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정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이제 새싹당 콩차는 www.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창걸몰은 한글입니다.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는 1월 31일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실시간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심층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 더해 이슈 현장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보내 생중계해드립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문, 예, 하프 기문, 예. 안티 기문. 네. 뭐든 다 됩니다. 예. 네. 자, 반기문 씨 얘기 하신다고요, 오늘?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반기문 특집처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반기문 뉴스를 골랐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 기사는 그 토요일자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제목이 따옴표가 쳐져 있고요. 예. 반기문, SNS 여론 나쁘지 않다. 반등 가능.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캠프가 스스로 내린 평가라고 해요. 예. 그리고 부제목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패턴 유사. 샤이 반기문 민심 적지 않아. 일주일치 뉴스양 문재인의 3배. 온라인 자체평가 예상치 웃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웃기시죠?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어디서 뭘 근거로 그런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거 거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근데 이 캠프에는 좀 모자란 사람들만 모여있나 싶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동관 선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 예. 이동관 선배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지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따위 자체 평가를 캠프에서 한다는데 이걸 왜 놔두고 있는지 궁금도 합니다. 그 양반이 거기 깊숙이 합류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뭐 그러면은 뭐 좀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하여튼 뭐 나쁜 사람인데 멍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 근데 이게 경제 뉴스가 아니어서 제가 분석할 내용은 아닌데 일단 내용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일 캠프 관계자들에 따르면 캠프 측은 반 전 총장이 12일 귀국 이후 국내 활동을 본격화한 시점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 SNS상의 반 전 총장 관련 뉴스링크나 반 전 총장에 관한 평가, 댓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요걸 이제 버즈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노출 정도를 분석을 한 건데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버즈의 긍부정적 언급이나 노출을 종합했을 때 예상했던 최저점까지 내려가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추세라면 정체된 지지율의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일주일치 뉴스 보도량은 1만여 건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300가량 많았던 것으로 캠프는 파악했다. 캠프 측은 이어 반 전 총장의 버즈를 미국 대선 4, 5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의 일주일치 버즈와 비교 분석, 유사한 패턴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캠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지지율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선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 반기문 민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캠프에서는 앞으로도 SNS상의 반 전 총장 버즈 추이를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샤이 황교안도 가능하겠군요. 그 논리대로라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놀고들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능력은 없지만요. 그러면 정영진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는 정영진님이 등판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왜 최근 반기문 관련 SNS가 많았겠어요. 문재인 대표보다 3배나 많았겠습니까? 하도 닥짓을 많이 하니까 그랬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걸 말을 해줘야 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반 캠프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악플도 관심이다. 트럼프도 욕 잔뜩 처먹었지만 결국은 당선되지 않았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트럼프가 설마 당선될까 하고 예측을 했었던 예측 실패자입니다. 트럼프가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자격이 약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트럼프는 트럼프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급적인 지지 기반이 트럼프한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경제기자로서 항상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건 어떤 정당이건 계급적 지지 기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했던 샤이 트럼프는 그냥 쪽팔려가지고 트럼프를 지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총체가 아니에요. 계급성이 굉장히 명확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경제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번영기라는 걸 거치는데요. 이 시기에 중산층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되게 잘 살게 됐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중산층이 된 사람들이 주로 백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 유년기를 보낸 백인들은요. 굳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 집안은 중산층 집안이야. 우리 아빠는 중산층이야. 이걸 확신하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980년부터 레이건이 등장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한 36년을 살아보니까 거덜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중산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태생으로는 중산층이라고 태어났다고 믿었는데 40년을 살아보니 거덜이 난 사람들,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 이 계급, 바로 백인 중산층, 과거 중산층입니다. 이 사람들을 샤이 트럼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트럼프를 찍었다는 최악의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이 계급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분명한 계급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걸 최대한 영리하게 이용을 합니다. 야, 니네가 중산층에서 최하층으로 전락한 이유는 멕시코 이민자들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돈을 퍼주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비열한 방법이지만 트럼프는 영리하게 계급성을 자극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악플에 시달릴 때 그 악플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악플을 받는 대신 백인 하위 노동자의 표를 얻었던 거죠. 샤이 트럼프를 스스로 형성해 나간 겁니다. 근데 반기문은요, 지금 이 캠프가 오해를 하는 게, 지금 반기문이 SNS에서 쌍욕을 먹는 건 반기문이 누군가 자기를 지지해줄 계급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처럼 전략적으로 뭔가 했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청해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가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놈들을 멕시코로 몰아내자고 하면서 욕을 잔뜩 먹었지만 그 말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지지하는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반기문은 퇴주전을 원샷하면 어떤 계급의 지지자가 생깁니까? 노인분들 눕혀놓고 밥을 먹이면서 자기 목에 턱받이 두르면 어떤 계급의 지지가 생기냐고요. 턱받이 제조업체에서 지지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봉하마을에서 방명록에 사람 사는 사회라고 잘못 적으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고개를 숙이면 어떤 계급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 이동관 선배가 거기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좀 그런데 이동관 선배한테 한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예정을 살려서 조언을 한마디 드리면요. 지금 반기문이 SNS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그냥 반기문이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어떤 눈으로 봐야 트럼프하고 패턴이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두 번째 이야기 월요경제학도 반기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이분 캠프 수준이 이 정도라면 뭔가 평가가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큰 웃음을 주시는 반기문 캠프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득권론자들이 뭐 대선이 다가왔으니 어느 캠프에서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 할 텐데 개종 만만한 캠프가 반기문 캠프 아닙니까? 문재인이 받아주겠어요. 저기 이재명이 받아주겠어요. 네. 뭐 두 사람이 가장 그래도 3강에 속하는데 둘은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반기문인데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냥 막 달라붙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실력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분석하는 거 보면. 샤이 반기문. 참. 정말 샤이해집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월요 경제학 시간. 역시 반기문 이야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자들 보고 나쁜 놈이라고 부른 반기문이 모르는 경제학 법칙 스트라이샌드 효과. 오늘 이 이야기 해주신다고 저한테 미리 메모를 보내오셨어요. 뭐 너무 많이 알려진 소식이죠. 그 반기문 씨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불분명하니까 기자들이 반기문 씨한테 관련 질문을 계속했고 그랬더니 열받은 반기문이 기자들 보고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반기문 씨가 그랬다는 거죠. 앞으로 언론이 물어도 이 문제에 제가 답변하지 않겠다.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문제를 질문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앞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뉴스를 보고 제가 반기문 씨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제가 매주 주말이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요. 이번 주 월요 경제학으로는 뭘 하지? 이게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론이나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이해 가능한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어야 들으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월요경제학 준비할 때마다 제가 고민이 좀 많은데요. 그런데 반기문 씨가 주중에 월요경제학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사고를 좀 쳐주셔서 저 같은 기자들도 먹고 살 길을 계속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래가 이렇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라고요. 알죠. 가수. 유명한 가수고 배우죠. 또 사회운동가로도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케네스 에들만이라는 사진 작가가요. 캘리포니아의 긴 해안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공식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해안이 얼마나 침식되고 있느냐,
이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들만 작가가 해안 사진을 찍은 컷만 12,000컷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12,000컷의 사진을 픽토피아.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다 올려놔요. 그런데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이 에들만 작가하고 사이트에 요청을 한 겁니다. 뭐냐면 지금 니들이 찍은 12,000컷 사진 중에 한 컷에 보면 우리 집 저택이 지금 찍혀 있다. 그러니까 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 그래서 사진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에들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 작가는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 해안 침식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요청 때문에 사진을 내릴 순 없다.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샌드가 열이 받아서 소송을 내는데 사생활 침해로 $5,000,000,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는 초대형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샌드는 이런 거죠. 이제 내가 그래도 사회운동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캘리포니아 해안에 으리으리한 자기 저택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 불편했겠죠.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소송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뭐야? 스트라이샌드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길래 소송을 내? 이러면서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공유가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스트라이샌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그래서 원래 소송을 내기 전까지 그 사진은요. 스트라이샌드 집이 나오는 그 사진의 다운로드는 6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보지 마, 내 사진이야 하고 스트라이샌드가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한 달 만에 아들 만에 그 사진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4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나니 이게 공식적으로 경제 이론으로 등극을 합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 이렇게요. 뭐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콘텐츠를 삭제하려고 하면 온라인상에서 이게 훨씬 더 큰 이슈가 돼서 역효과가 나는 현상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요.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뭐 이런 효과가 되는 거죠. 여러 원인 분석이 있는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냐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시대가 온라인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래된 신문 기자 선배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 기자가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경로가 신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기자는 자기가 쓰는 기사가 곧 정보가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써야 말이다. 내가 써야 정보다. 이런 거만함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누구나 취재할 수 있고요. 누구나 정보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가 이렇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기사 나는 것을 뭐 한두 언론사를 통제하고 막으려고 해봐야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나죠.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면. 야, 뭔데? 왜 막으려고 하는 거야? 페북에 좀 올려봐.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유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반기문 씨가 얼마나 아둔하냐면은요. 이 사람은 진짜 사고방식이 쌍칠년도 꼰대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언론이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어. 나를 계속 따라다니지 마. 위안부 문제를 질문하지 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야, 반기문 씨가 저걸 말씀 안 하신단다. 이제 우리도 관심 끄자. 뭐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다면 심각하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유력 대선 주자가 나 앞으로 대답 안 할래 이러는 순간요. 그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반기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그랬는데 저런 경기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저도 제가 정치에 관심이 깊은 편이 아니어서 반기문 씨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 제가 이번에 반기문 씨가 대답 안 할래 하고 난리를 치는 걸 보고 도대체 뭐라고 그런 거야 하고 저도 찾아봤다니까요. 예. 찾아보니까 2015년 12월 28일 한국하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할 때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반기문 발언이 한국과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 위안부 이슈에 대한 합의를 본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이걸 제가 이제 다시 찾아본 겁니다. 예. 그거 읽어보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요, 진짜로요. 작년 1월 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것.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진짜 안 좋은 말을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역사의식이 낮았다는 건 대충 짐작하고 있었는데 예. 직접 찾아서 읽어보니까 뚜껑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찾아봤겠어요. 반기문 씨가 나 이제부터 이야기 안 할래 하고 앙탈을 부리는 걸 보고 궁금해서 저도 찾아보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요. 반기문 씨가 그 기자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한 발언이요. 저것도 정말 쌍칠년도 꼰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욕을 해서 제압을 하면 정보가 유통이 안 될 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70년대, 80년대에나 그런 거고요. 이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기문한테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답을 유통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반기문이 기자들한테 화를 내서 그 몇 명 기자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반기문한테 좀 어려운 질문을 안 하게 된다 한들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죠. 예. 사람들은 더 궁금해할 거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태도를 가진 반기문에 대해서 훨씬 더 평가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켜본 반기문 씨에 대한 경제기자로서의 평가는요. 참 아둔하다. 참 어리석다.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저 같은 일개 기자도 하는 스트라이샌드 효과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역작용이 나타나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요. 참 마음속으로 뭔가 저렇게 아둔한 사람이 국가를 맡겠다고 나서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내내 큰 웃음을 주신 데다가 월요경제학 소재까지 제공을 해주신 반기문 씨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반기문 씨. 설 이후로는 불출마를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오래오래 계속 대선 레이스를 밟으셔서 지금 정치로 굉장히 지쳐있는 국민들을 많이 웃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5년 연속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네. 법조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전혀 그게 안 되시더라고요. 충분히 시차 적응하시고 5년 뒤에 나오셔도 될 텐데 말이죠. 그러시는 게 훨씬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또 너무 과해지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매일 아침 7시 때 조간신문을 들려드립니다. 따로 떼어낸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아침에 배달된 조간신문과 당일 방송 뉴스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간추려드립니다. 아침마다 관록의 조간신문 해설가 김용민을 만나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과연 삼성 엑스파일 특검을 반대했나? 팩트는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를 두고 해석, 시각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숙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건강하셨죠? 예, 예. 예. 날이 너무 추운데 말이죠. 예. 자, 우선 교수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팩트는 어떤 것입니까? 일단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예. 그 당시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썼다. 봐라. 그랬는데 제가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이상호 기자한테 또 물어보려고 쪽지를 보냈어요. 문자를. 예. 나 못 찾겠다. 예.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페북에다 올려놨어요. 자기가 이런 기사에 근거해서 그런 주장을 했노라고. 예.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제목만 왜곡한 기사를 링크를 했어요. 근데 이 기자가 준 기사를 읽어봐도 내용은 예.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 검찰이 일단 하고 예. 미진함은 또 특검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도청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청에 관한 수사가 있고 도청의 내용에 관한 수사가 있는데 이제 이 내용에 관한 수사는 이게 공소시효도 있고 예. 또 불법 증거물이기 때문에 위헌이에요. 수사를 하면.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검을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예. 하면서 예. 실제 언론이 질문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주장을 해요. 문재인 예. 당시 수석이. 예.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모든 언론을 봤다는 거는 사실 전문 인터뷰도 이미 언론에 있었는데 안 봤다는 얘기고. 예. 보고 만일에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링크가 다 이렇게 문재인 선 검찰 후 특검 예. 이런 SBS 제목이 있는데 예. 내용도 녹취록에 대해서는 선 검찰 조사 후 특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녹취록의 내용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삼성 관련이라든지 정치인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결코 이상호 기자가 모든 기사를 본 게 아니고 왜곡된 기사만 봤다는 거죠. 그것도 제목만. 그래서 제가 이상호 기자가 제공해준 기사를 봐도 제목은 사실 편집국에서 뽑잖아요. 그렇죠. 예. 기자의 기사는 매우 정확하게 썼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인터뷰를 구해서 봤는데 역시 이거는 이상호 기자의 오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왜 오해했냐 그랬더니 나는 당시에 언론 보도만 보고 하는 얘기니 해명은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오해인 것 같은데 제 기억도 그렇고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예. 제 기억도 그렇고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전해철 의원에게 통화를 해봐도 그렇고 이게 전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오해가 있는가 보니 만나서 우리 한번 어디서 서로 이해가 달랐는지 오해를 한번 풀어보자 한 건데 예. 왜 내가 당신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되냐. 예. 나는 기사를 보고 한 거니까 기사를 보고 당신들이 해명하시오. 해명할 기사가 없는 거예요. 예. 제목 왜곡 두 가지 외에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기자가 제대로 된 기사를 안 보고 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왜곡된 기사 제목만 뽑아서 올렸거나 라고뿐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요. 예. 예, 예. 자, 사실 뭐 당시만 해도 언론 환경이 워낙 참여정부에게 적대적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왜곡된 기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는데 실상은 기사 내용은 문재인 전 대표는 뭐 특검을 반대했다든지 이런 내용과는 무관하다. 아까 이런 얘기는 해요.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뭐 사실상 반대 이런 제목을 뽑는데 예. 빛 좋은 개살구가 나온 맥락을 보면 예. 그거 특검 통과되려면은 이번에 우리 사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통과되는데도 한 2달 이상 걸리지 않았어요? 그랬죠. 저는 도대체 국회가 뭐 하나 막 화를 내고 그럴 정도로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예. 그때는 뭐 더 했죠. 그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었거든요. 다수당은 1년 만에 깨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3, 4개월 걸릴 거고 또 지금 녹취록 문제는 검찰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예. 당시 검찰은 독립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박영수 특검 같은 이런 특검은 이 메머드급 특검에다가 기한도 많이 줬고 예. 정말 특검이에요. 예. 근데 참여정부 때 엄청나게 특검을 많이 했는데 그때 돈만 쓰고 이게 특검이 시한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인원도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특검 같지가 않아요. 원래 그 평상적인 특검법에 따르면은 예. 특검이 사실상 별 조사도 못 해보고 끝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참여정부 때 특검에서 하나도 제대로 뭐 밝혀진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 해봤자 빛 좋은 개살구니까 검찰에서 못할 게 없냐. 일단 검찰에서 하고 특검은 필요하면 또 하자. 예. 그리고 이제 이 녹취록의 내용을 수사하는 문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거 위헌 아니냐. 예, 예, 예. 이런 내용이 인터뷰에 다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그 이상호 기자의 지적에는 이게 참여정부가 삼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 비판이 그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실 그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재벌 극복하지 않으면은 이 촛불혁명의 대의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적으로 재벌이 우리 경제 생태계를 흐리는 것에 대해서 예.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고 그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예. 그 소위 좌파 지식인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주장하는 예. 참여정부가 삼성공화국이었다라는 그런 마타도어 예, 예. 이거는 박사모보다 더한 마타도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발 근거를 좀 밝혀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추상적인 주장을 해요. 뭐 참여정부 이름도 그 삼성이 줬다. 뭐 삼성 보고서대로 했다. 예.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책을 밝히라고요. 무슨 정책을 참여정부가 잘못했는지 지금 그 참여정부 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대기업이 시장 골목에 들어와서 떡볶이 집을 하면은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왜? 예. 출자총액 제한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출자총액 제한제를 통해서 뭐 문어발식 사업 다각화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순환 출자라든지 예. 다 막았거든요. 예. 금산 분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참여정부가 삼성을 죽여야지 개혁하는 거냐. 예.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개혁인지. 그러니까 삼성에게 1원 한 장 받은 적 없고 참여정부 사람들이. 예. 참여정부 사람들이 삼성에서 돈 받아서 기소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문제는 예. 불법으로 뇌물을 주고 박 대통령에게 그리고 불법으로 승계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통해서 손해를 입히고 이런 것과 참여정부가 삼성을 때려잡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등치시키면 저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하도 그런 비판을 밖에서 하니까 예. 그러면 소가 밉다고 잡아먹어야 되냐. 예. 달래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냐. 우리도 먹고 살려면.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때 당시에 필요한 규제. 물론 지금 상황에서 더 필요한 규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여정부에서 했던 규제 다 누가 없앴습니까?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 없애요. 예. 그래서 지금 10년간 재벌이 또 망가져 온 거를 왜 10년 전 참여정부에게 책임을 묻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진보라면은 진보는요 정말 무지와의 싸움이에요. 아무나 진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성을 가지고 비판을 해도 해라. 이 무지한 마타도로 비판을 하는 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좌파 지식인들, 제가 뭐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참여정부가 뭘 어떻게 해서 어떤 특혜를 줬는지 지적을 하면 저희는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지원도 있고 정책이 어디서 어떻게 수정되고 바뀌는지 다 있기 때문에 누가 로비를 받아서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기하십시오. 구호예요, 완전 구호. 구호 수준의 비방은 정말 도움이 서로에게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 다 구좌파인데, 구좌파 그 지식인들, 이미 20세기 프레임에 빠져 있는 분들인데, 지금 21세기에는 기업 환경이 20세기와 완전히 달라요. 그런 변화된 세계 글로벌 기업 환경 같은 걸 봐가면서 우리도 기업 활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가 이르내야 우리가 먹고 살죠. 그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에 그 행동들, 뭐 이를테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라든지 이렇게 자격이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그 재벌의 무단 승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그 보관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 대선 때 그 공약만 봐도요, 재벌 개혁 입장이 안철수 씨보다 훨씬 그 강경했고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그 난리들이에요. 자유경제원 이런 데에서는. 근데 저는 지난 대선에 사실 저는 재벌 개혁 이런 용어 자체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쓰지 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 화이트 칼라인데 화이트 칼라 대다수가 사실은 그 뭐 50대 기업 종사자들일 거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65대 35로 지지해 줬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못 이끌어낸 데는 저는 그 강경한 재벌 규제안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 또는 재벌 개혁이라는 이런 그 구호, 슬로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화이트 칼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지만 지금 좌파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때려잡아라 이런 것들이 별로 그 보통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얘기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문재인 대표의 이번 그 재벌 정책 그 공약을 보면 지난번보다도 더 강경해졌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실행이잖아요. 참여정부 때 재벌과 관련해서 무슨 뇌물을 받았다던가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재벌에게 특혜를 줬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서 지금 이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게 없어져서 문제였지 참여정부 것들을 그대로 지켰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경제가 엉망이 되진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화국 논평.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월급 현실화를 주장하시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깨알같이 챙기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허위 보도를 일삼는 JTBC와 중앙일보의 회장 홍석현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언감생심 대통령을 꿈꾸는 홍석현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중앙일보는 좌경단체인 특검에서 넘겨준 자료를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박근혜 동지께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성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첩공주 박동지를 리스트 하나 직접 못 써서 하청을 맡기는 질푼이로 폄훼하는 것으로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중앙일보 홍석현과 자료를 넘겨준 특검 박영수는 고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홍석현은 리셋 코리아라는 괴뢰단체 행사에서 촛불 폭도들을 찬양하였다. 촛불 민심의 편승에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얄팍한 수작인 것이다. 홍석현은 당장 코리아 리셋이 아니라 네 대가리를 리셋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홍석현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눈물 연기를 선보였지만 결국은 구속당한 조윤선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은 광주를 찾아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달라 이렇게 읍소하였다. 외가 쪽이 호남 출신인 홍석현은 광주에서 호남 홀대론과 반문재인 정서를 창궐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18살 투표권 누가 두려워하는가입니다. 바른정당은 한 목소리로 고등학생에게는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2008년에 16살로 선거 연령을 낮추었고 2015년 스코틀랜드는 독립결정 국민투표에서 16살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독일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16살이 투표권을 가지며 청소년 투표권을 넘어 아동 투표권까지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18살 선거권에 반대하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민주시민 양성기관으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고3 학생들의 정치의식이 노년층보다 낮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만약 노년층의 정치적 성숙도가 학생보다 낮다면 같은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가? 우리에겐 18살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들이 지금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절반이 학교를 감옥으로 느낀다고 한다. 이 감옥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국 고등학교 400곳의 학생회장단이 모여서 선거권 요구는 청소년 전체의 목소리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라는 감옥에 학생들을 가두고 이들을 학습 노예로 훈육해왔다. 그 결과 모범수일수록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일삼는 기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 한국 교육의 최고 모범생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공적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대한 민주혁명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19살 투표권을 가졌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2부가 저녁에 올라옵니다. 김용민 브리핑
홈쇼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